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경제 대중음악평론가 이대화입니다. 한국의 가장 큰 연예기획사 중 한 곳이죠. YG 엔터테인먼트에 세계적인 명품 패션 브랜드 루이비통이 약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할 거란 소식이 전해져서 놀라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YG 측이 제3자를 통해서 사업 제휴 제안을 받았고 이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 소문이 일자 주식시장이 요동쳐서 잠시 한때 YG의 주가가 14.9%나 올랐습니다. YG는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한 달 내에 재공시하겠다라고 밝혔고요. YG는 싸이를 통해서 전 세계 시장에 진출해 있고요. 빅뱅과 2NE1을 통해서 아시아 쪽에서도 인기가 많죠. 가파르게 성장 중인 K-팝 열풍의 중심에 있습니다. 루이비통은 아마 이 부분을 주목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둘의 사업 제휴가 과연 어떤 형태로 성사될지 대단히 기대가 됩니다. 음악은 YG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새로운 아이돌 그룹이죠. 위너의 음악 듣겠습니다. 공허해입니다. 거울 속에 내 모습은 텅 빈 것처럼 공허해. 혼자 길을 걸어봐도 텅 빈 거리 너무 공허해. 다다다다다다 baby don't worry. 너란 꿈에서 깬 현실의 아침은 공허해. 아침을 맞이하면서 다시 자각해. 날 깨워주는 건 네가 아닌 알람벨. 빌어먹을 침대는 왜 이리 널쩍해. 허허 벌판 같은 맘에 시린 바람만 부네. 나는 빈 껍데기 없이 겁쟁이 주위 사람들의 동정의 눈빛이 나를 죽게 만들어. Now what a day. 하루 시작하기 전에 모심고 뽕. 거울 속에 내 모습은 텅 빈 것처럼 공허해. 네 속에 없어 표정에. 혼자 길을 걸어가도 텅 빈 거리 너무 공허해. 내 맘처럼 조용해. 따라단딴딴딴딴딴 baby don't worry. 따라따따따라 너란 꿈에서 깬 현실의 아침은 공허해. 밤이 너무 공허해. 그치만 나의 그대여 어디 있나요. 이제 우리 추억이 되죠. 행복했어요. 잊지 말아요. 다시 좋았던 날들과 슬펐던 날들, 힘들었던 날들과 행복했던 날들, 이제 지나가버린 시간 속에 추억이 되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대와 나는 over. 현실로 돌아온 것 같아. 삶의 이유가 사라져 머리가 복잡해.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텅 빈 것 같이 공허함을 느껴 너를 만나기 전과 똑같아. 거울 속에 내 모습은 텅 빈 것처럼 공허해. 네 속에 없어 표정에. 혼자 길을 걸어가도 텅 빈 거리 너무 공허해.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눈먼 돈 있습니다. 바로 국고보조금인데요. 정부가 이 오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 나서겠다고 합니다. 관리를 크게 강화하겠다는 건데 정부의 살림도 당연히 낭비되지 않도록 튼튼히 하고요. 비리와 부정부패 막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국고보조금 문제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왜 이제야 고친다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이 문제였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지내셨죠. 김덕만 한국교통대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이 눈먼 돈으로 비판받고 있는 국고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국고보조금이라면은 어느 범위까지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또는 그 민간기업에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보조금이죠. 네. 뭐 예를 든다면 농업보조금이라든가 복지비 또는 요양보조금, 급식보조금 네. 뭐 등등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국고보조금이 뭐 낭비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오래전서부터 들려왔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게 뭐 신청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조금 사냥꾼이다 뭐 이렇게 부를 정도로 노리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요? 연간 재정 규모하고 좀 비교해 보면요. 네.
2009년에 약 40조 원이 든 것이 5년이 지난 2010년에 약 한 52조 정도로 약 31% 증가된 것이죠. 보조금의 총 규모가요? 네네. 네. 정부 총 지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년 전에 한 13% 되던 것이 올해는 한 15%가 좀 넘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건수로 보면 말이죠. 5년 전에는 2,000건 정도 던 것이 올해는 한 2,200건 정도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데 잘못 쓰이고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요. 정말 이 황당한 곳에 쓰이는 곳도 있던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예를 들어주시겠어요? 같은 사업에 이제 중복 지원하는 것들도 있는데 예, 경상북도의 상주문화특구단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이곳에 환경부가 같은 사업 계획서에다가 67억 원을 주고 또 같은 해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또 167억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예. 감사원 지적도 받은 사례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보면은 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유아원에 복지비가 들어가는데 2012년 경우는 1,300개 기관 중에 준 어린이집 중에 770곳 네, 약 절반 이상이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 뭐 좀 더 예를 들면 교사 채용을 가짜로 주민등록만 올려놓고 인건비를 빼간다든가 또 아이들 먹는 급식비에 보조금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저지를 급식자재 재료를 넣고 네, 돈을 빼돌린다든가 뭐 좋은 흥미로운 예를 좀 더 들어보면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에 한번 집계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그 부정수급 백태를 보면 말이죠. 네, 교수와 연구원이 뭐 지도층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연구개발비를 허위에 청구를 하거나 기자재 구입해서 또 부풀리기를 해서 빼먹거나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허위 인건비를 네, 청구하는 사례도 있고요. 뭐 버스 운행 횟수를 부풀리기 또 뭐 병원장들의 그 요양급여를 부당 편취한다든가 뭐 좀 생계형이긴 합니다만 고용보험에 어려운 사람들이 또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 또 농촌에서 그 비닐하우스에 보조금을 주는데 이것도 이제 뻥튀기 해가지고 예. 돈을 받아내는 이런 사례들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곳곳에서 이렇게 국가 보조금, 국고 보조금을 타낸다면은 이 돈 못 받으면 바보 같네요. 그럴 정도로 지금 이거 뭐, 관리 감독이 안 돼. 그래서 뭐 예. 눈먼 돈이라는 말이 그래서 유행하죠. 그래서 관리 감독을 그러면은 이 소홀히 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놓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지 않은데 이게 관리 감독하는 주체도 있고 관련 법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뭐 과거에도 뭐 법이 없어서 못한 건 아니고요. 네. 공직자들은 이제 뭐 인력 부족 탓이라는 건 탓도 돌리고 있는데 제가 그 국민권익 한 7년 일을 공보 책임자로 일을 해보면서 쭉 보면요. 이게 우리 국민들의 어떤 지연, 혈연, 학연 그리고 또 뭐 직장 연구를 얽힌 짜고 치고 이렇게 빼먹는 네. 또 눈 감아주는 행태들 이런 것들이 좀 만연돼 있지 않나. 이것을 좀 어떻게 고칠 것인가가 문제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뭐 솜방망이 처벌 그냥 뭐 경고나 하고 또 이렇게 뭐 우리가 남이가 이래가지고 적당히 눈 감아주는 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남이어야 되죠. 그럼요, 네. 그럼요. 근데 이게 그 이제 중앙정부 차원이면 모르겠는데 각각 이제 지자체, 뭐 유아원 이런 데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넓게 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관리 감독이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중앙행정기관이 감독하는 것도 있고요. 그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가 하는 데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위탁받아서 하는 조합, 연합회, 뭐 각종 협회에서도 위탁받아서 국가 보조금을 집행을 하는데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뭐 부패 신고 유형이나 또 감사 사례나 또 형사 처벌되는 사례를 보면 이 방만 집행에 대한 문제점도 매우 크게 큰 게 현실입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정부가 좀 고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청취자들을 위해서 교수님이 간단히 좀 어떻게 고치고자 하는지를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저는 뭐 그동안 또 교수로 있으면서도 이 국고 보조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종합적으로 좀 나눠주고 집행하는 걸 관리하는 이른바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하다. 네. 이런 주장을 많이 해왔어요. 이게 뭐 아까 예를 들었다시 환경부에서 또 타가고 문체부에서 또 타가고 뭐 이런 식이 있고 예. 집행 과정에서도 뭐 좀 표현이었을지 모르겠으나 주먹구구로는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총리께서도 종합 관리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 좀 뭐 들여다보겠다고 하시는데 네. 이게 뭐 과거에도 뭐 안 들여다보고 뭐 감독을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간 좀 내년 이맘때 예.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법도 있었고 하게 된 의지도 있었는데 실행이 안 됐던 거군요. 네, 뭐 그런 문제가 좀 있죠. 네. 그러면 권익위에 계실 때나 뭐 청렴위에 계실 때 이런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좀 문제를 직접 경험하신 그런 경우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부패신고센터에 들어오는 1년에 신고가 한 3천여 건 들어옵니다. 네. 그중에 한 300여 건이 이제 형사처벌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보조금 부문을 좀 줄여서 이렇게 실태를 봤더니 75건 중에 약 40건 정도가 형사처벌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놔둬서는 안 되고 실태 조사를 해서 제도 개선을 좀 해보자 했더니 각 부처별로 복지비 관련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해봤어요. 네. 그러나 그때 아주 원칙론에만 동의하지 또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또 흐지부지 되고 또 담당 실국장이나 담당 과장들의 인사이동을 또 자리를 바뀌면 또 그냥 흐지부지 네.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흘러온 그런 문제점이 있죠. 교수님, 근데 이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어떤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을 제안하시는 건가요? 저는 뭐 새로운 그 종합 기구가 하나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네. 부처 이기주의가 이 벽을 깨자고 그렇게 해도 잘 안 되고요. 또 국민권익에서도 제도 개선 국 단위의 부서가 있는데 제도 네. 개선을 하려고 해도 같은 장관급끼리 이게 해자본 원칙론엔 얘기는 하지만 또 잘 안 이루어지고요. 예. 이런저런 이유로 현재까지 벽 없애자고 해도 잘 안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가 있듯이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컨트롤 타워 기구를 설치를 하고 네. 또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유럽, 특히 북유럽의 이 복지 선진국가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 좋은 사례들을 좀 보고 예. 이제 공개가 잘 돼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전자정부라 그러는데 전자정부 우리 체계는 충분히 이거 정도는 우리가 50조 원 정도는 이 온라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국도에서 안 움직여서 그렇지. 그 두 가지가 큰 줄거리라고 봐요. 컨트롤 타워 하나 있어야 되고 네. 전자정부답게 돈을 나눠주면서부터 말초 실수요자까지 가는 과정을 다 유리알 보듯이 보게끔 만드는 네. 거죠.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하고. 네. 예, 근데 컨트롤 타워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기관을 더 만드는 것이라 좀 꺼려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기도 하고, 혹시나 지금 있는 기구 중에서 활용할 수 있거나 이런 존재는 없을까요? 글쎄, 이게 그동안도 이거 매년 했고요. 네. 재작년부터 국고보조금 문제가 만연 이렇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부조리도 많고 그래서 계속해서 단속이나 여러 가지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네. 지금까지도 안 되니까 또 어제 또 여러 가지 발표가 나오곤 했지 않습니까?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안전 문제도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네. 재난기구를 설립하자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리고 이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네. 그러면은 누구한테 얼마가 가고 어떻게 쓰이고 이런 것들이 공개가 다 안 됐나요? 지금 공개 전혀 안 되고 있죠. 큰 줄거리에서 네. 하지 사실 예를 들어서 어느 복지 시설에 갔다는 게 얼마 가고 어떻게 돼서 쓰인 거를 공개를 안 하죠. 여러 가지 네. 이유로 개인 보호 등등 이유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는 네. 거의 다 공개해도 예. 큰
큰 문제 없다고 저는 주장을 하죠. 큰 문제 없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네, 계신 거죠? 저는 공개 행정만큼 네. 부정부패를 줄이는 방법이 없죠. 예, 그러면 아무래도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못 쓰죠.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역임한 김덕만 한국교통대 교수와 함께 국고 보조금의 문제 짚어봤습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과목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생생경제 잠시 후 4부에서는요. 경제의 이면을 짚어보는 경제뉴스 뒤집기 그리고 생생로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 복지 논쟁 짚어보고요. 생생로펌에서는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문자는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에 0945번,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생생경제 페이지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주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페이스북은 YTN 라디오 이코노미를 치시면 되고요. 트위터는 YTN _ 이코노미입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전하는 해피체크 캠페인. 오늘은 가스안전지킴이 김병만 씨에게 부탄캔 폭발사고 예방법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일어나는 부탄캔 폭발 사고의 원인을 보면 사용자 취급 부주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스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부탄캔을 가열하거나 화기 가까이에 두었다가 폭발하는 사고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부탄캔의 올바른 사용을 습관화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또한 과대불판을 사용하거나 석쇠에 호일을 감아 사용하는 것은 폭발 사고로 직결되므로 꼭 주의하셔야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YTN 사이언스 지식 강연 프로그램 팝콘. 수학과 과학, 뉴테크놀로지,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개 강연 녹화 방청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팝콘 공개 녹화에 오시는 모든 분께 영종대교 휴게소 포춘율 입장권을 드리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학생과 학부모,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방청 바랍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불황형 흑자입니다. 보통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흑자가 낮다면서 좋아합니다. 한국처럼 수출 위주로 성장한 나라에서는 더욱 흑자냐 적자냐에 민감하죠. 하지만 반갑지 않은 흑자도 있습니다. 불황형 흑자인데요. 수출이 늘어나서 흑자가 된 게 아니라 수입이 줄어들어서 흑자가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경제가 잘 굴러가려면 수출뿐 아니라 수입도 늘어나야 합니다. 기업이 투자를 자꾸 해서 외국에서 원자재가 들어오고 국민들이 돈이 많아서 외국 제품을 사와야죠. 근데 지금 한국은 수입이 거의 정체한 상황에서 내수가 계속 침체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수출만 크게 늘어서 흑자를 유지하고 있죠. 최근 정부가 내수를 진작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도 이러한 불황형 흑자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16km 복합 연비, 스포츠 주행 모드 탑재,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 그보다 놀라운 것은 그랜저의 프리미엄을 담은 하이브리드라는 것. 또 하나의 그랜저
그랜저 하이브리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뒤집기.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뉴스 뒤집기인데요. 경제 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허완순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복지가 과잉이다, 무리다, 이런 얘기들도 최근에는 참 많이 나왔어요. 예. 근데 복지하면은 또 우리가 꼭 받아야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정치인들이 많이 언급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사회보험 관련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작정을 하고 그 연구 보고서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가 줄여서 경총하는 데죠. 네. 전경련, 상위, 이렇게 경제단체로 이제 우리가 하는 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경영자들의 그 회사 CEO들의 모임이긴 합니다. 네. 그 경청에서 거기 이제 협회가 있어서 그 스태프들이 낸 자료에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비용. 네. 거기에 대한 국민 부담 현황 및 개선 과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보험 비용이 얼마나 지금 들어가고 있고 국민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 건데 네. 사회보험은 이제 이겁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여기는 5개를 썼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두 번째 건강보험, 네. 고용보험, 산재보험. 여기 이제 흔히 4대 보험인데 제가 여기다 하나 더 넣어서 장기 요양보험. 네. 이제 연세 들고 많이 들어가는 이게 이제 사회보험을 처리했는데 딱 5대 보험인데. 요게 요지는 그렇습니다. 요지는 서서히 성장하지 않고 내야 되는 그 부담금이 최근에 급격히 늘어서 우리 경제 성장, 우리가 네. 이제 GDP로 경제 늘어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늘었다. 얼마나 늘었나요? 네, 그런데 얼마나 늘었냐? 예. 보면은 우선 금액으로 한번 보면요. 2012년에 이제 사회보험 비용 전체를 88조 원을 국민들이 부담했는데 네. 88조 원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은 게 건강보험 부담이 39조 원으로 많고요. 국민연금이 34조 이런 식으로 네. 나눠집니다. 그래 나눠지는데 어쨌든 연평균 최근 10년간에 이 사회보험비용이 매년 9.9%씩 증가했다 이겁니다. 예. 지금은 10%죠. 네. 10%씩 증가했는데 그 결과로 우리가 의료보험 체계도 더 많은 사람이 누리게 있고 국민연금도 지금 연세 든 분들은 더 많이 받고 있고 하는데 10%씩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경제 1년에 해서 돈 버는 거 우리나라 전체에 돈 번 거 GDP의 그 연평균 증가가 5.8%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증가해버려서 그렇네요. 요게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버틴다 하더라도 예. 지금과 같은 추이로 계속 간다면 상당히 심각한 현상이 될 거다. 지금은 이제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년에 우리 전체 돈 번 거에서 나가는 게 6.2%밖에 안 됐는데 네. 만약 2019년 그러니까 지금 또 5년 후죠. 이렇게 8.8%로 늘어나고 지금부터 10년 후 2023년이 되면은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1.3%. 즉 우리가 보는 모든 돈의 하여튼 11.3%는 전부 다 이거 하는 데 네. 보험이 다 들어간다. 이런 이제 추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생활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많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보험에 드는 비용, 그러니까 이게 가계와 기업이 부담해야지 되는 보험금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여지가 있는데 예. 보험은 이게 길은 어디에서 부담하느냐 그거는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기업이 더 많이 할 것이냐 그냥 단순히 가게가 할 것이냐 이런 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이 보험이 우리 보험 복지를 늘리는 건 좋은데 네. 우리 수준에 비해서 좀 급격하게 내린다는 추세, 그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식이 되면은 10년 뒤에는 지금 작년에 88조 원이 들었다는데 225조 원이 들었다고 보거든요. 물론 예. 그렇게 말하겠죠. 그 덕분에 우리가 더 많은 의료 수혜를 누리고 더 많은 연금을 받고 고용보험도 잘 됐냐고 하지만 이것도 수준에 맞춰가면서 해야지. 안 그러면 자주 이런 데서 뻥커가 나고 또 네. 이런 것들은 잘못되면 전부 다 국고에서 메꿔 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게 걱정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경제가 계속 성장하면은 되나요? 방법은? 그 좋은 얘기입니다. 네. 그 경제 계속 성장하면 이런 것들은 묻혀갑니다. 예. 왜냐하면 그만큼 성장하면 되니까 우리가 네. 저 고성장 때는 이런 게 문제가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우리는 저성장, 아무래도 저성장이 장기화될 것 같다. 저금리도 예. 장기화될 것 같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는 너무나 급격하게 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저성장이 갑자기 풀리지 않을 거라는 게 모두가 예견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확 되면은 좋을 텐데 약간 더 좋다 해봤자 4% 언저리 가면 아주 우리가 괜찮게 되는 걸로 하고 3%로 내려가면은 못하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거는 그 경제 성장이 그렇게 갑자기 잘 안 될 거다. 그거에서 이제 봐야 되기도 하지만 불과 한 달 전에 한국은행에서 또 의미 있는 요 비슷한 자료를 하나 낸 게 있습니다. 네. 제가 그걸 간단하게 소개를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은행에서 그 외부 교수들하고 낸 자료에 보면은 각 연령별로 이제 공적 그러니까 세금을 포함해서 재정에 내는 세금 그다음에 지금 금방 제가 소개해드렸던 공공연금 네. 보험 이제 이게 내는 돈과 본인들이 받는 돈 요거 비교한 게 있습니다. 네. 예, 그걸 한번 봤더니요. 지금 20대들은 앞으로 지금 현재 제도를 유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내야 될 세금, 그다음에 아까 의료보험, 뭐 국민연금, 고용보험 하는 이 사회보험 네. 이런 것들이 쭉 납부해야 될 돈하고 본인들이 나중에 받을 돈을 비교해봤더니 내야 될 돈이 1억 원 이상 더 많이 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지금 20대는 다 그래서 20대, 30대도 그래요. 30대도 1억 원 이상 많이 내고 더 많이 내고 여기 40대부터 점점 줄어들었다가 지금 현재 50대 후반은 그동안 낸 것보다 받는 게 더 많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네. 그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가 되니까 50대까지는 낸 거에 비해서 50대 후반은 뭐 국민연금이다 의료보험이다 받는 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 우리 수명이 쭉 늘어나니까 그들은 연세 든 분들 많아서 심지어 60대 같은 경우는요. 60에서 65세는 낸 것보다 받는 돈이 4,400만 원. 네. 이 평균치입니다. 65세에서 70세까지는 4,100만 원. 이렇게 받는 게 많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은 예. 이게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요. 바로 예, 그렇죠. 예, 젊은이들은 계속 많이 내도 조금밖에 못 받는 노인이 되는 거고, 예. 지금의 노인들은 젊은이들이 부양하는 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갈등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네. 아까 제가 우리 경제 능력에 비해서 가파르게 아까 경총에 나온 걸 가지고 너무 빠르게 성장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네. 요게 이제 우리가 좀 심하게 말하면 원래는 이런 게 이제 용어로는 세대 간 부조라 그래요. 네. 이제 아버지 세대를 아들이 받들고 또 아들은 그 아들이 했는데 세대 부조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식으로 하면 세대 착취가 되는 겁니다. 세대 착취. 착취요. 예. 네, 심하게 좀 표현을 못하지만 아버지 세대가 아들 세대로 그거를 받아가지고 노후를 즐기는 이런 구조가 돼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 보면은 지금 베이비 부모라든가 물러나는 60대들은 야 이놈들아 자식들한테 너희들 키운다고 네. 내 청춘 다 갔다지만 거꾸로가 되는 거예요. 20대 30대 보면 아버지 세대 돌본다고 제 청춘 지금 다 흘러갑니다. 이 판이 지금 네.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대 갈등이 나오고 사실은 이 세대 갈등은 우리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독일 네. 같은 데도 보면은 7, 80년대 독일이 고도 성장할 때 그 아버지 세대의 세대하고 아들 세대하고 그런 네. 게 많이 충돌이 됐거든요. 예. 우리도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제도를 바꾸라는 젊은 세대가 아직은 정신 못 차리고 있지만 가만 냉정하게 봐서 너무 많이 낸다고 할 것 같으면 분명히 이런 게 정치적 그룹으로 사회적 어떤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복지를 줄여라고 하든지 우리 네. 세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0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네. 잡았는데 이 구조라면 월급에서 이리저리 떼는 게 30%, 뭐 40%, 45% 뗀다고 생각하면 전부 다 못해 먹겠다 그럴 거 아닙니까? 네. 해외로 나간다가 하든지 제도를 바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기 그래도 때문에 여전히 예. 복지의 사각지대, 그러니까 복지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이런 통계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별적 복지로 가자는 거죠. 선별적 복지요. 무차별 복지로 하니까 네. 이 돈이 모자라고 세대 간 갈등이 되고 이게 사회가 건전하지 못하고 안정적이 못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무조건 다 나이 먹었다고 뭐 지하철 공짜로 간다든지 무조건 기초노령연금에다 다 주는 게 아니고 예. 어려운 사람들 골라서 주자 이겁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선별적 복지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그것도 논쟁이 있습니다. 뭐 보편적 복지로 할 때가 안 됐느냐. 네. 역종은 설 수도 있다 하는데 선별적 복지로 가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타겟 지향을 찾아서 더 집중적으로 해주고 형편이 되는 분들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하기보다는 좀 뭐랄까요. 좀 네. 덜 지원해줘도 본인들 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제가 정치인이고 혹은 뭐 행정을 하는 고위 관료고 이러면은요. 일단은 복지 많이 해주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정치의 지금 현재 최고 문제점이죠. 우리가 예.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네. 영합이라고 하는 예. 누구라도 그거를 고양이 목에 방울 안 대려고 하는 게
표를 못 대요. 얼마 전에 김무성 대표도 그 관훈클럽 토론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과잉복지 문제 있다. 선별적 복지를 가야 된다. 하을 실감해놓고 다만 복지에 대한 욕구를 누구가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니 당신네들이 다 만든 건데 새누리당 예외가 아니고 그렇게 부채질해놓고 설득을 못하겠다면 그럼 누구 보고 하라는 얘기냐. 그러네요. 예, 그런 지금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말. 예. 그러면은 어쨌든 복지를 할 때는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 선별을 잘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겠군요. 예, 수준에 맞게 하되 조금 더 그 대신 어려운 사람도 분명히 도와야 됩니다. 그걸 선별적으로 해서 가지고 마구 그냥 표 얻기 위해서 전부 다 너도 나도 해주는 그건 곤란하지 않겠냐는 게 이 아까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도 그렇고 경총에서 나온 보고서도 그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군요. 예, 어떤 이런 구조적인 문제의 책임은 이런 것들을 남발했던 또 정치인들에게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모르면 당하는 경제 법률. 생생로펌. 네, 모르면 당하는데요. 알면 당하지 않습니다. 생활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생생로펌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이사철 세입자들이 알아야 할 생활 법률 알려주신다고 하셨죠? 네.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상황이죠.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경기 침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이제 속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아파트, 속칭 말하는 그 깡통 전세라는 그런 위험을 피하는 방법하고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 전세 보증금을 주인이 다 까먹은 게 깡통 전세고요. 그렇죠. 소액 임차인도 나갈 때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이제 이런 피해가 하루 이틀 일은 아닌 것 같고 세입자들이 많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 영향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집값이 하락하면서 집을 팔아도 전세금과 기존 은행 근저당권 채무와 같은 대출금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두고 이제 깡통 전세로 표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지역별, 아파트 평형별로 많은 차이가 있어서 뭐 이것을 일반화할 단계는 아니겠지만 세입자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전세보증금을 떼이게 되는 그런 황당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감정가 자체가 이미 상당 부분 하락된 상황들이 보통이고요. 더욱더 그 설상가상으로 매각 자체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몇 차례 유찰이 되거든요. 유찰할 때마다 최고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최고가가 낮아지면 결국에는 임차인들과 같은 경우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는 거죠. 답답해지는데 사실 전세 세입자들에게는 전세 보증금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못 받는다면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텐데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좀 줄어들고 있나요? 글쎄, 그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을 위주로 일단 각종 채무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겠고요. 이들의 주된 자금무원이 바로 주택담보대출인 경우가 많죠. 특히 이제 뭐 하우스푸어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주택 소유자들의 경우에는 정부의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나오는 비율이 여전히 높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진행된 주택에 대한 경매 물건들 가운데 일부는 뭐 최종 매각 가액이 이미 채권자들이 청구하는 금액보다 낮아서 결국에는 세입자들이 후순위라면 결국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증가하고 있죠.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입자들이 그냥 안 들어갈 수도 없고 이 집이 깡통 전세가 되리라는 보장도 없고요. 내다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 주택 거래 시장을 보면요. 잠재적인 수요층부터 이미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기대 심리가 아직도 여전하다고 보고 있고요. 주택 매수 수요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문제입니다.
이 집을 사지 않는 만큼 결국엔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당분간 뭐 근저당권과 그 전세 보증금 합산액이 경매 매각 대금보다 높은 소위 말하는 깡통 전세 매물이 앞으로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세입자들이 이와 같은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사철에서 특히 주의를 요구하는 그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등기부 등본에 뭐 근저당 설정이 얼마나 돼 있나 이런 것들 다 확인하고 그렇죠. 그래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이 집이 만약에 팔렸을 때 어느 정도로 예상된다면 남는 금액이 어느 정도겠고 그 금액으로 내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요. 이게 임차해서 들어가는 경우에 이제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를 받고는 있을 텐데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는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라는 제목으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뭐 선순위 근저당권자 같은 다른 은행과 같은요 담보물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만을 이제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두고 이제 보통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요.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이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또 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법률의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법률의 규정이 있는데요. 다만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대지의 가격을 포함한 주택가액의 절반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의 보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네, 지속적으로 증액은 시켜주고 있지만 시장 현실에 비춰보면 아직도 낮죠. 우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기준은요.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보증금 9,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9,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일 경우에 한해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3,200만 원까지만 최우선 변제 보호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예를 들어드리면 서울의 경우는 보증금이 9,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제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겠고요. 또 본인이 소액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보증금을 전부 다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3,200만 원까지만 최우선적으로 보호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보호는 3,200만 원까지 되고 나머지 보호받지 못하는 보증금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돌려받아야 되나요? 일단 최우선 변제권을 초과하는 나머지 액수는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의 순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드리면 선순위 은행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서울 지역에서 보증금 5천만 원을 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라고 할 경우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3,200만 원까지는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적으로 돌려받게 되고요. 그럼 나머지 1,800만 원은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 근저당권자가 모두 돈을 회수하고 난 뒤에 이제 확정일자 등을 기준으로 해서 임차인이 그 다음 순위 권리자라면 그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못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집값이 하락해서 채권자들의 채권에게 충분히 충당되지 못하는 상황 또는 모자라는 상황이라면 결국 돌려받지 못하고요. 이것이 속칭 말하는 깡통 전세 피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 전세 보증금이나 또 이런 임차인의 보증금 같은 것들이 다 보장을 못 받는다면 상당히 좀 문제는 심각하네요. 이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럼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조목조목 좀 알려주세요. 일단 등기부 등본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갑구와 을구가 있는데 을구를 보시면 이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 액수는 얼마인지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대개 은행권이죠. 금융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돼 있는 그런 집들이 시세보다는 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이제 빠듯한 어떤 경제 사정 때문에 계약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뭐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뭐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재산도 많다. 걱정 마라. 뭐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보증금
떼일 염려는 사실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지라도 나중에는요. 결국에는 책임재산을 통해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고 순위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이야기보다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그 내용을 믿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채무가 얼마가 있는지, 그래서 이게 집값에 얼마나 되는지 이런 그렇죠. 것들을 다 한번 확인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한 이후에 주의해야 될 사항도 있나요? 계약을 한 이유라면 네. 일단 빨리 전입 신고를 하셔야죠. 아,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예. 또 확정일자도 받으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 보호 요건을 빨리 갖추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내가 계약하는 집이 과연 안전한 범위에 있는가 이걸 판단하는 잣대 기준이 있나요? 일단 집값 주택의 가치가 이제 수시로 변동할 수 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한 기준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일단 만약에 향후에 네. 일이 잘못되어서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보면 보통 거래가 되는 시세보다는 확실히 낮고요. 네. 아무리 잘 받아도 보통 거래가 되는 시세의 70% 선을 밑도는 수준에서 이제 실제 매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선순위 본인보다 네. 먼저 앞서는 근저당권자의 채권 최고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것을 뺀 나머지 금액이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잘 살피셔서 계약을 하실 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법이 중요하군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로펌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7 곱하기 100은 설레임 7 곱하기 100은 사이다 7 곱하기 100은 와일드컨 자기야 7 곱하기 100은 700이잖아. 그러니까 롯데카드만 있으면 저게 다 700원이라고. 와.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에서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9가지 상품이 700원. 8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유호정 씨, 새마을금고는 어떤 금융이에요? 끊임없이 기록을 깨는 평생금융. 아낌없이 이웃에게 돌려주는 나눔금융. 흔들림 없이 신뢰를 지켜온 서민금융. 한마디로 대한민국 생활금융. 메이크굿 MG 새마을금고.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파크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이제 생생경제를 SNS에서도 만나보세요. 트위터에서 YTN 이코노미를 찾아서 팔로우를 누르시고 페이스북에서는 YTN 생생경제를 검색해서 엄지 꾹 좋아요를 누르시면 생생한 경제뉴스, 깊이 있는 경제 해석을 살아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우리는 생생특친, 배친이에요. 여름이 다 갔나 했는데 가을 장마 때문에 폭우 피해가 많은 곳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김은경의 생생경제는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생생경제 홈페이지 ytnradio.kr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앱 예스를 통해서 오늘 방송된 내용 다시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있으시면은 인터뷰 내용 전문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생생경제 SNS도 패친, 트친으로 활동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 페이스북 페이지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입니다. 방송된 내용과 뒷얘기도 담겨져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